라즈베리 파이거든요. 라즈베리 파이인데 이 중에서 잠깐만요. 제가 스크립트를 하나 게 만들었는데 네. 런하고 버그인데요. 스크립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음, 그냥 플래시 유틸리티를 실행하는 그 패스 이렇게 이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공유해주신 이제 덤프 이름인데 사실 이게 원래는 VN코어로 나오는데 이게 덤프점하고 이렇게 날짜랑 이 숫자가 붙잖아요. 이거는 그 VN코어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타임스탬프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크래시가 많이 나면 이제 시간 순서대로 VN코어를 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임을 붙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VM 리눅스 이름인데 일단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최신 크래시 유틸리티 코드를 받아서 이제 컴파일해서 실행을 하는 거고요. 네. 저는 이제 그 크래시 유틸리티를 그, 한, 그 앱트 인스톨인가? 앱트겟 인스톨로 이렇게 실행 그 명령을 통해서 크래시 유틸리티를 설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저는 크래시 유틸리티 소스를 받아서 제가 라즈베리 파이에서 빌드를 해서 실행한 거거든요. 이건 참고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크래시 유틸리티도 버전이 이렇게 나와요. 8.808 버전, 800 버전이잖아요. 네, 이 네. 버전이고요. 음, 여기서 로그를 보겠습니다. 보면은 호스텍이 나오죠. 그럼 이제 이 아래에서 윗부분, 위 방향으로 함수가 호출이 된 거고요. 근데 심볼을 보니까 커널 버전이 4.19 언더 버전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 심볼이 대문자 S, 소문자 Y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 시스템 콜 핸들러가 표기됐던 커널 버전이 4.19 언더 버전이고요. 음, 그리고 보면은 시스템 콜이 발생했다라는 정보를 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보면은 콜스택을 보면은 VFS를 통해서 함수 해당 파일에 대한 그 파일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이 함수가 호출이 됐고 네. 결국에는 이제 이 함수에서 이제 크래시가 발생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래시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콜스택을 어느 정도는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대략 이게 시스템 콜이 발생해서 그 다음에 서브루틴에서 어떤 함수 호출력으로 크래시가 발생했다. 이 정도. 그리고 만약에 뭐 그 워크 핸들러에서 그러니까 워커 스레드로 분리되는 이제 커널 스레드가 사실 보시면은 어, 이런 스레드가 이제 워커 스레드거든요. 이 워커 네. 스레드라고 부르는 게 얘네들은 이제 그 워크 큐의 전반적인 그 리소스를 관리하거나 네. 워크를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스레드가 이 스레드예요. 이 커널 스레드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워커 스레드라고 그러는데, 네. 이제 워커 스레드가 이제 워크 핸들러를 호출을 하는 과정에서 크래시가 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콜스택을 흐름 정도는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러려면은 이제 그 콜스택을 좀 많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제 LKDTM 언더바 버그라는 함수에서 이제 콜스택이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로그가 보이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보여주네요. 이렇게 어, 커널 버그, at driver, 미스크, LKDTM 버그 63번째 줄이라고 알려주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internal error라고 알려주고, 여기 보면은 그 모듈 타입으로 인스톨된 드라이버의 이름을 쭉 하나 뿌려주고요. 그 음, 다음에 이제 크래시가 발생한 프로세스의 이제 이름, 대시 프로세스이고요. 네. 그리고 CPU 코어 두 번째에서 실행 중인 PID가 1498인 이 프로세스가 그래서 이제 크래시가 났다라는 정보이고요. 여기 보니까 커널 버전이 4.15 버전이네요. 4.15 버전이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이름이 큐이뮬레이터이고 벌처 머신으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P스테이트가 있는데 이 P스테이트는 ARM V8 아키텍처에서 제가 설명드린 P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세서의 상태를 이렇게 알려주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커널 버전이 4.15 버전이잖아요. 근데 커널 버전이 이제 5.4 이상인 경우에는 더 친절한 로고를 뿌려줍니다. 예. 오, 어떤 메시지를 뿌려주냐면 이제 exception 이제 신드롬 레지스터, exception link register와 같은 그런 그 exception이 유발된 그 주소 정보하고 음, 그리고 exception이 왜 일어나는지 알려주는 exception 이제 클래스까지 이제 파싱해서 이제 exception이 왜 발생했는지를 상세하게 조금 더 이제 보여줍니다. 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보면 바로 알아요. 이게 대략 버전이 어떤 버전인지 좀 파악이 좀 가능한데요. 이제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요건은 그 LKDTM 명령으로 이제 크래시를 이제 유발했다는 정보를 알고 지금 로고를 본 거긴 한데 사실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부터 크래시가 발생한 다음에 출력해진 로고잖아요. 네. 네. 실제 프로젝트에서는요, 이렇게 크래시가 발생하기 전에 나오는 이런 로그 있잖아요. 네. 이런 로그를 굉장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힌트가 이런 데 많이 나와요. 근데 보통 막 드라이버에서 뭐 정말 그 예외 처리를 하는 루틴? 뭐 뭔가 그리고 드라이버에서도 이렇게 버그를 호출하는 코드를 작성할 때가 은근히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뭔가 커널 로그를 뿌려줘요. 지금 시스템 상태 정보를. 음, 그래서 커널 그러니까 패닉이 났을 경우에는 그 이전에 있는 메시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처음에는 콜스택을 한번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커널 로그의 제네릭한 정보를 설명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실제 버그가 발생한 루틴을 봐야 되겠죠? 여기 코드를 보면요. 이제 디스하고 보통 크래시 점프를 분석할 때는 이제 많은 개발자 분들이 이제 요 코드를 어셈블리 명령으로 보기를 까다로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근데 어셈블리 명령어를 이렇게 보는 분도 은근히 좀 많거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에 좀 어느 정도 좀 역량이 있는 분은 그 어셈블리 명령어를 봅니다. 왜 그러냐? 여기 보면은 이제 레지스터가 이게 보이잖아요. 이렇게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또 액세스 널로 크래시가 난 덤프를 분석을 할 텐데 명확히
익셉션이 발생한 그 이제 원인을 정확히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음, 그러려면은 일단은 어셈블리 명령어랑 그 레지스터의 값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크래시라는 거는 그 해당 CPU 프로세서에서 어보트를 유발한 거거든요. 그런 거기 음, 때문에 이 어셈블리 명령어랑 이제 레지스터를 같이 매핑하면서 이제 분석하시면 되고요. 요 내용은 액세스 널 부행코를 이제 로딩할 때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음, 그러면 제가 코드를 제가 이렇게 보면은 코드를 보시면은 이제 이 명령어는 그 스택에 x29, x30 레지스트를 푸시하는 이 명령어이고요. 얘는 어떤 코드인지 얘는 다 이제 그 함수의 심볼 초반에 있는 명령어인데요. 제가 하나 다른 예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스케줄이라는 함수 같은 경우도 네. 이런 명령어가 붙거든요. 이런 명령. 그러니까 얘는 스택에 x29, x35 푸시를 하면서 스택 주소를 업데이트하는 명령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명령어는 굳이 꼭 분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다시 여기 보시면은 이제 0x14 오프셋 주소에서 버그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을 헥사 포맷으로 바꾸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잖아요. 그죠? 오, 이 헥사가 헥사 포맷으로 바꾸는 명령어이고요. 네. 그리고 데시멀이 이거 맞구나. 데시멀이 이 명령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저는 헥사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커널 로그가 16진수 기준으로 어떤 주소 오프셋을 출력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보시면은 이제 BLK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네. BRK죠, BRK. 근데 그 BRK 명령어는 그러니까 리눅스 커널에서 뺄게요. 이 버그라는 이 함수 있잖아요. 네. 얘를 호출하면은 결국에는 이가 매크로 함수이기 때문에 매크로 함수의 구현부는 그러니까 나중에 아니라 컴파일 과정에서 그 이제 요 해당 CPU 아키텍처에 맞는 인스트럭션으로 스위칭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버그 코드라도요. 네. 만약에 지금 빌드하는 컴파일러가 X86 컴파일러면 이제 버그에 해당하는 이제 다른 인스트럭션으로 명령어를 이제 생성하고요. 근데 ARM V8 같은 경우는 버그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BLK라는 명령어를 바꿔줍니다. 그런데 BLK의 명령어가 이제 용법이 뭐냐면 이 명령어는 싱크로노스 익셉션을 유발하는 명령어이고요. 그러니까 ARM V8 아키텍처 관점을 봤을 때 음, 그래서 이 명령어를 실행하면은 싱크로너스 익셉션의 강제로 유발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익셉션이 유발이 되면은 익셉션 클래스 정보를 그 ARM 프로세서가 하드웨어적으로 업데이트해 주는데 그 정보도 이에 맞게 업데이트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익셉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이제 어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편하게 좀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크래시와 관련된 디버깅 하실 때는 암 아키텍처에 관련된 내용을 좀 아실 필요가 있죠. 왜 그러냐면 사실 음,
크래시가 발생한 원인, 로그 분석의 대부분은 1차적으로 암 아키텍처 관점으로 분석을 하는 게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이제 런큐 명령어를 입력을 해보면 CPU 코어가 6개네요. 6개고 지금 프로세서가 이제 CPU 코어 두 번째에서 배시 프로세서가 실행 중인데 네. 그 프로세서의 콜 스택을 한번 보면은 이거 PM이에요. 윈도우랑 네네 아, 저 보면은 놀래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보면은 콜 스택이 잘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콜 스택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너무 친절하게 콜 스택을 보여줘서 지금 이제 해석하시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잠깐만요. 지금 지워버렸네. 여기구나. 네, 이렇게요. 그래서 LKDTM 버그를 실행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갑자기 EL1 언더바 DBG라는 함수가 보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어떤 동작을 했냐면 이제 V 바 EL0에서 오프셋. 네, 오프셋이 제가 0x 200일 거예요 아마 그죠? 커널에서 이제 싱크로너스 익셉션 유발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프로그램 없다 점프가 되고 익셉션 클래스 정보를 읽어서 지금 이제 EL DBG로 그 렌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심볼이 보이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런 함수 호출 콜스택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VM코를 추출하는 이 콜스택 흐름으로 이제 함수가 호출이 되고 사실 이 콜스택은 별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루틴을 분석을 해야지. 그죠? 네. 네. 여기는 사실 크래시가 난 다음에 VM코어를 추출하기 위한 루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기를 분석을 해요. 크래시가 났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100번 말씀드렸는데 계속 여기를 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네, 이 루틴은 별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레지스터가 8번 뒤에 나오는 거군요. 네? 아까 그래서 레지스터 정보가 8번, 샵 8번과 샵 9번 사이에 나오는 거군요. 네. 아, 그러니까 이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게요. 그죠? 네. 아, 그래서 뿌려주는 것 같기도 하네요. 여기까지만 음. 보라고. 예. 16에는 왜 있을까요? 이거 두 번 찍히는 것도 좀 희한하긴 하네. 어디요? 레지스터 정보를 왜 두 번 찍어줄까요? 8에 찍어주고 16에 찍어주네. 어디요? 예, PC랑 저기 X0까지 쭉 찍어주는 게 네. 16번 여기 밑에 들어온 스택에도 있어서 EL0, SVC, NECT. EL0, EL1 이런 데서 찍어주나? 여기요? 네, 네. 혹시 여기도 아닌가요? 여기도 있어서 이 아래요? 네. 이게 뭐냐면 그 유저 프로세스에서 네. 유저 공간에서 실행된 레지스터 세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 EL0에서 실행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또 얘도 뭐 참고하면은 뭐 나쁘진 않죠. 그래서 뭐 결국에는 유저 그러니까 EL0가 실행된 유저 공간에서 이제 어떤 동작을 했는지를 이 레지스터 세트로 좀 참고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크래시 유틸리티로 또 어떤 디버깅 할 수가 있냐면 요 배시 프로세스잖아요, 이게요. 네. 유저 공간에서의 콜 스택을 뽑을 수가 있어요. GDB를 활용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 정보죠. 이 정보. 이 정보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 레지스터는 유저 공간 EL0에서 배시 프로세스가 실행됐던 그 레지스터 정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스템 콜이 발생하게 되면은 네. 커널 공간으로 진입해서 어떤 커널 함수가 실행이 되고 나중에는 또 그 시스템 콜을 또 트리거한 곳이죠. 그러니까 SVC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주소로 복귀를 하거든요. 네. 복귀를 하는데 그때는 여기 보이는 레지스터는 프로세스 스택 공간에 푸시된 그 정보거든요. 이 정보를 참고로 해서 유저 공간으로 복귀를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추가로 알 수 있는 정보는 지금 그 ARM V8 아키텍처에서는요 시스템 콜 번호를 X8 레지스터에 전달하거든요. 거기 0x40이 있는데 이게 아마 시스템 콜 번호일 거예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거죠. 예, 크래시가 발생했을 때 레지스터가 이 정보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크래시 유틸리티 나름대로 이제 커널 크래시가 났을 때 정보를 풀어주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커널 로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커널 로그는 되게 친절하게 보여주잖아요. 이 정보를요. 네, 정보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추가로 확인할 거는 지금 이 프로세스가 이제 PID가 1498인데 또 files라는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 프로세스가 오픈한 파일의 목록을 출력해 주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파일이 있네요. 시스커널 디버그 프로보크 크래시 다이렉트라는 게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이제 파일 객체, 덴트리 객체, 아이노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파일 객체를 하나를 제가 보면은 이제 피하고 하면 네, 이런 자료 구조가 쭉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노드 관련된 필드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파일 오퍼레이션을 보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파일 오퍼레이션도 있네요. 보면 이제 else, read, write에 관련된 함수 포인터가 이제 어떤 이제 정보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이 파일 같은 경우, 파일 객체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 오퍼레이션 write가 이 함수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full proxy write라는 함수가 호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PID가 1498인데요. 또 PS 명령어 중에 또 P라는 명령 아규멘트를 제공하게 되면 그 지정한 프로세스를 그 부모와 자식 프로세스 그러니까 하이라키 기준으로 이제 출력을 해주거든요. 보니까 이 덤프를 출력하기 전에 슈도 명령을 입력하신 것 같아요. 정확한 거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죠? 슈도 그죠? 배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프로세스의 부모 자식 관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거 말고도 뭐 전반적으로 뭐 PSL 명령을 입력해서 가장 마지막에 실행됐던 프로세스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네,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되고, 이어서 액세스 널로 바로 이제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커널 로그만 볼 때보다는 저 낫지 않아요? 크래시 유틸리티로 보니까. 오, 신기하네요. 예. 더 상세한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마치 저 트레이스 30이 돌릴 때 막 어드레스 정보 나오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는 예전에 한번 이제 퀄컴 연구소, 그러니까 인도 하이데라바드에 있는 퀄컴 이제 조인트 랩에 한번 가서 개발한 적이 있었는데, 와, 뭐 인도 어떤 친구는 뭐 크래시 유틸리티 쓰는데 뭐 완전 스타크래프트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손이 안 보여요. 막 치는데, 와, 그래서 제가 놀랬어요. 되게 은근히 많이 활용을 해요. 예. 신기하다. 자, 이번에도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커널 로그를 보는데 이제 크래시가 잘 안 났나 봐요. 보니까. 예. 저도 예,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었던 기억이 나는데, 만 번 돌렸어요. 아, 이게요, 디버그 컴피그를 추가를 해야 돼요. 빌드를 할 때. 제가 한번 그 내용은 제가 또 공유를 또 드리겠습니다. 마침 바로 공유를 드리면요, 이 건이 컴피그 중에요. 이런 컴피그가 있거든요. 이런 컴피그랑 네, 메일로 정리해 드릴 건데, 이런 몇 가지 컴피그를 켜야지 저런 이제 메모리를 깰 때, 커럽션 시킬 때에 크래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마도 메모리를 콜옵션 깼을 때 상태 디버깅하는 방법도 공유 드릴 건데,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나중에 프로젝트 하실 때 고생을 좀 되게 덜 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메모리 깨는 이슈 많으면 진짜 고생하거든요. 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커널 로고가 이렇게 보이죠? 근데 attempting bad read at 너무 친절하네요. 그래서 예, 이 주소를 읽으려고 했다. 0x0 주소를 읽으려고 했다라는 거고요. 보면은 access user space memory outside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역시 배시 프로세스가 그래서 크래시가 발생했는데 프로그램 카운터가 보니까 access null이라는 함수네요. lkdtm access null이라는 함수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콜스택이 이렇게 쭉 보여지잖아요. 이렇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함수 콜스택 흐름은 제가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굳이 반복해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아까랑 이제 아까 봤던 덤프랑 비교해 보면 LKDTM2 액션에서 아까는 LKDTM 버그인가? 그죠? 버그였죠. 버그였는데 이번에는 LKDTM 액세스 널이라는 함수가 뒤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코드를 좀 보겠습니다. 근데 코드를 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제 저는 레지스터를 이렇게 저장을 해놔요. 저장해 놓고 제가 지금 화면 보기 전에 편하게 하려고 폰트를 좀 키웠는데 너무 크네요.
레지스터가 이런 정보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고 이제 덤프를 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복사를 하고요. 복사를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명령어가 한 줄밖에 안 나오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헥사로 바꾸고요. 폰에서 바꾸고 그리고 전체를 그냥 봅니다. 음, 그러면 여기서 여기 0x 이 C만큼 이 오프셋에서 이제 이 명령어에서 이제 익셉션 유발이 된 건데 명령어가 보시면 아이고 이 명령어잖아요. 여기에서 크래시가 발생한 거죠. 익셉션이 유발된 거죠. 그죠? 그러면 X19 레지스터가 누구이고 X20 레지스터가 누구인지를 봐야 되는데 X20 레지스터가 여기 보시면은 X20 레지스터가 0x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어떤 동작을 한 거냐면 그러니까 이거죠. C 코드로 따지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스택 주소가 이 주소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네. 가져올 때 이제 LDR이란 명령어를 실행하거든요. LDR. 네. 그러면은 만약에 X20이 만약에 이 주소이고 이 주소에 만약에 0x 이제 2가 있다. 그러면 이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이 명령어를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주소에 있는 데이터가 이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결과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0x2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 인스트럭션이 사실 좀 낯설기 때문에 지금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X20이 제로이기 때문에 익셉션이 유발이 된 거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게 왜 X20이 널인가를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 요건은 실제 이제 LKDTM으로 어느 정도는 뭐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이제 크래시 덤프 분석하는 방법을 좀 익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크래시를 유발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제 프로젝트 보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적인 로직을 분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왜 이게 널인지 이 값이 널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실 필요가 있죠. 네. 자, 그러면 다시 덤프로 돌아가서 사실 제가 이 뭐 소프트웨어적인 로지컬한 부분은 뭐 제가 리뷰를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이제 코드를 알기 때문에 그냥 0x0이란 주소에 액세스를 하다가 난 이제 익셉션이고요. 그리고 이 익셉션이 유발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이 어떤 코드가 실행되는 그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액세스하는 주소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상 주소이거든요. 네. 그러면 기본으로 대부분 리눅스 시스템은 이제 가상 주소에서 실행이 되고 가상 주소에서 실행이 된다는 거는 이제
MMU를 킨다는 얘기거든요. MMU라는 게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이라고 하는데, 걔는 하드웨어 블럭이고요. 걔 역할은 가상 주소를 보면 물리 주소로 트랜슬레이션하는 그런 기능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가상 주소를 보면은 이제 보통 페이지 테이블에 그러죠. 네, 페이지 테이블을 비교를 해서 그 물리 주소로 트랜슬레이션 하는데 그 주소가 지금 액세스하는 주소가 MMU가 처리를 할 수 없는 주소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페이지 폴트를 유발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좀 되게 아키텍처적인 내용이 되게 많죠. 그래서 커널보다 그죠. 네. 그런 관점으로 추가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네. 그래서 뭐 중복되는 내용은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제가 뭐 처음 버그 덤프에서는 전반적인 뭐 다른 정보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너울 억세스니까 아까 저거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스택 거요? 스택 값을 알 수 있나요? 스택 그러니까 스택 그 지역 변수 이 당시에 지역 변수의 값들을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죠. 알 수가 있는데, 이게, bt라는 명령어에서 아규먼트를 주면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포맷으로 풀스택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근데 네. 이게 크래시 유틸리티의 단점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GUI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게 사실, 이건 네. 텍스트잖아요. 네. 그래서, 풀스택을 표현을 해주면, 그러니까 지금 help란 명령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각각 스택 프레임에 대한 이런 그 정보는 출력을 해주는데, 지역 변수를 직접적으로 출력해 주지는 않습니다. 단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네. 바로 좀 흥미로운 덤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 크래시 유틸리티 명령어 중에 어떤 명령어가 있냐면, 그 특정 메모리 공간에 있는 그 데이터를 덤프하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그 내용을 확인해서 제 블로그에 올렸는데, 자, 요거거든요. 네. 요 명령어를 실행하면은 이제 이 주소에서 이 주소에 있는 메모리를 이 주소로 요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네. 코럽트 스테이트죠. 네. 크래시 유틸리티는 네, 지금 GUI 관련해서 로드맵이 없나요? 없어요. 고 같은 걸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고나 러스트. 예. 또 크래시 유틸리티를 개발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개발자분들이 네. 지금 메인테이너 분들이 뭐 일본 개발자분들하고 한 중국 개발자분들인데 다 커널 개발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 리눅스 커널 좀 개발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이런 텍스트 툴에 굉장히
익숙한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다른 개발자분이 끼어들지 않으면 이게 개발이 좀 진행이 될까? 잘 예, 의문이 좀 있긴 있네요. 메일 클라이언트도 썬더버드로 갈아탔는데 아, 그래요? 아, 썬더버드가 편해요. 네. 그래서 이거 GUI로 바꿔주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도 그 생각을 종종 하긴 해요. 저 그룹 설정할 때도 그냥 GUI 프로그램으로 하거든요. 네. 실수가 좀 덜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발 툴은 GUI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리눅스 관련된 그 어떤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개발 툴이 좀 개발자에 좀 친화적이잖아요. 어찌 보면 네. 개발자 로그 같은 경우도 개발자만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의 로그를 뿌려주고, 그죠? 그리고 GUI는 좀 더 이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하는 툴이 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용 RTOS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디버깅 툴을 보면은 좀 가끔 보면 놀랄 때가 있어요. 아, 비교가 안 되죠. 네. QXDM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퀄컴에서 이제 그 모뎀 프로세서를 디버깅하는 툴인데, 그 툴은 뭐 보면 막 예술 작품 같아요. 프로그램이 와, 그래프 보여주는 거 보면은 정말 잘 만들었어요. 네. 음, 이게 보시면은 또 로고를 볼게요. 보통 로고를 보는데 여기 보시면은 쿨스택이 FFF로만 보이잖아요. 그죠? 네. 이게 왜 이렇게 보이냐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제 생각에 설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는 게 스택 깨진 거거든요. 이게요. 스택이 아, 깨진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프로세스 스택이 깨졌으면은 그러니까 디버깅 프로그램, GDB를 포함한 이런 프로그램이 쿨스택을 표현을 못 해줘요. 아, 왜냐하면 스택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음, 그럼 여기서 다시 볼게요. BT로 명령어로 예를 보면 네. 표현을 못하죠. 이, 어, 이 함수 출력을 표현을 못해요. 그죠? 아까, 그러니까 지금 이 VM 코어가 실행이 된 상황은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콜스택이 이런 콜스택일 거예요. 제가 생각에는 이제 아까 봤던 이 콜스택이잖아요. 아마도 이런 콜스택이겠죠. 그죠? 이렇게. 아마도 이런 콜스택일 거라 예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콜스택일 거잖아요. 그죠? 네. 여기에서 루트에서 이 콜스택이 되는 건데 그런데 스택이 깨졌기 때문에 쿨스택이 출력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커널 패닉이 났을 때 중간에 스택이 콜 트레이스를 아예 표현을 못 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콜 트레이스의 함수 정보가 끊겨 있으면은 네. 스택이 깨졌다는 거를 한번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네. 스택이 보통 깨지면은 런타임에 깨지나요? 그죠? 런타임이 깨지는 거죠. 네. 어, 런타임에 깨지면은 제가 뭐 스택 변수를 많이 할당하면은 깨지나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네. 여기 뭐 코드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 지역 변수를 배열로 잡아요. 네. 배열로 잡으면은 이제 스택을 프로세스 스택 공간을 배열로 잡겠죠. 네. 근데 그 배열 크기 이상으로 메모리 카피를 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스택을 깨는 거죠. 네.
제가 좀 요거는 제가 T32로 좀 재밌는 디버깅 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제가 네. 보여드릴 건데 지금 제가 저는 그래서 크래시 유틸리티를 쓸 때 T32를 같이 쓰거든요. 왜냐? 이파라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로컬 변수를 부는 게 좀 되게 불편해요. 크래시 유틸리티가. 그래서 저는 뭐 VM코어를 T32로 로딩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사실 파일 용량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크래시가 난 프로세스에 스택만 저장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재밌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제 블로그고요. 예, 여기 명령어를 저장을 하면은 자, 이 명령어를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오늘은 코업 스택까지 디버깅하는 과정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터럽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프로세스가 배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 프로세스의 태스크 스트럭을 보시면 아이고 명령 잘못 쳤나 보네. 네, 잘못 쳤군요. 이 프로세스 태스크 디스크립터의 주소가 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스택 주소가 나오죠, 이렇게요. 네. 그러면 얘는 스택이 어떻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64비트 기반의 ARM 아키텍처에서는 프로세스 스택 사이즈가 0x 4,000바이트거든요. 그래서 이 주소에서 위쪽으로 자라는 거예요. 호출을 여기에서 위쪽으로 호출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스택을 쓰면 이렇게 쓰면서요. 네. 그래서 시작 주소가 여기고요. 스택에 제 블로그 보시면 이 주소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작 주소가 이 주소고 이 주소에서 이 주소를 0x 4000 바이트를 더한 결과가 이 주소거든요. 주소를 이제 덤프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프로세스 스택 덤프 크래시였습니다. 크래시 프로세스 스택 덤프 네. 그래서 점 빈이라는 파일을 저장을 해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고 이렇게 하면은 네. 이 바이트가 뭐 이 주소 공간에 있는 그러니까 정말 메모리 덤프 파일이 여기 저장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스택 메모리 덤프를 T32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린 게 네. 지금 이 화면이고요. 보시면은 쿨스택이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네. 일부러 쿨스택을 복원을 한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디버깅 스킬이기도 한데 스택이 깨졌으면 스택이 깨지기 전의 상황에 그 프로세스 스택에 푸시된 레지스터 정보를 하나하나 보시고 그 레지스터를 복원을 하면은 T32는 콜스택을 보여줘요. 저는 이제 그 기법을 쓴 건데요. 제가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결과만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T32를 잠깐 소개해드린 이유가 되게 편하거든요. 이게 디버깅 하기가.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보면 제가 사실 이 콜스택을 제가 보고 나는 과정하고 이 메모리 덤프를 로딩하는 과정 있잖아요. 네. 그 과정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설명하려면 너무 T32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건 크게 중요하다 생각을 들지 않고 지금 중요한 거는 메모리가 스택이 왜 깨졌는지 스택이 깨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디버깅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스택 덤프를 좀 볼게요. 보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 이 명령어를 쳤는데 저 명령어는 메모리 덤프에 있는 그 데이터를 그 심볼 포맷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그러니까 스택에 있는 존재하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어떤 그 커널에서 존재하는 어떤 이제 함수의 심볼 정보가 함수와 관련된 그런 주소를 포함할 때는 심볼 정보를 같이 뿌려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크래시가 는 프로세스는 이 부분에서 위쪽 방향으로 지금 마우스 보이시나요? 네. 마우스 이 방향으로 그 스택을 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쓰는 거고요.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드디어 이 정보를 제가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여기 보시면은 잠깐만요. FFF AAAA 네, 맞네요. 지금 이 프로세스가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스택이 여기에서 이렇게 자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요거는 시스템 콜을 발생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콜스택인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콜스택이 이런 콜스택이었잖아요. 이렇게요. 네. 근데 유저 공간에서 실행에 대한 레지스터를 이 프로세스의 스택 공간에 푸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있죠. 여기부터 이 아래까지 정보가 유저 공간에서 실행이 된 레지스터 정보거든요. 정보를 네. 프로세스의 스택 이 공간에 푸시를 해요. 네. 그 정보를 보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심볼들이 보이잖아요. 네.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호출했고 이 함수 얘를 호출했고 지금 저는 제 눈에는 콜스택이 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BT에 나온 거랑 동일한데 깨진 부분까지 다 나오는 거죠. 깨지기 전까지, 예, 깨지기 전까지요. 네. 깨지기 전까지. 그 여기서 제가 하나 보면은 콜스택이 네. 깨지기 전까지의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프로세스 스택 덤프거든요. 네. 스택이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값 덤프잖아요. 네.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함수 호출 흐름으로 보시면 여기에서 LKDTM2 액션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네. 보니까 이 스택에 FFFF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스택에 있는 데이터가 오염이 된 흔적이 이 흔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택이 깨졌기 때문에 콜스택을 제대로 표현해 주지 못하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함수는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처음에 호출될 때 어셈블리 인스트럭션을 하는 어떤 이제 명령어를 실행하냐면 그 보통 스택 주소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전의 스택 주소를 이전의 스택 주소를 이제 프레임 포인터라고 하거든요. 이전에 네. 그 주소를 이 프로세스 스택에 푸시를 해놔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 함수를 실행을 다 한 다음에 이전에 실행됐던 스택 주소인 프레임 포인터 정보를 스택으로 업데이트하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이게 좀 되게 어려운데, 근데 이거 보시면은 저는 사실 이런 방식으로 스택 깨지는 디버깅을 해서 저는 조금 이제 친숙하긴 한데 처음 보시는 분은 굉장히 좀 난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네. 제가 지금 이 스택 덤프를 복사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보시면은 어떤 규칙이 있냐면 지금 왜 이 규칙이 아니구나. 지금 함수에서 그러니까 링크 레지스터 그 위에 부분에 프레임 포인트 레지스터를 보통 이제 푸시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지정하는 게 뭐지?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검색했는데 네.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해놓을게요. 오른쪽으로. 그러면 지금 이 주소 있잖아요. 네. 이 주소가 지금 그 프레임 포인터 주소이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 여기 보이는 내용 이 심볼이 이제 그 함수가 호출이 되고 나서 돌아갈 그런 주소, 그러니까 링크 레지스터가 저장한 주소를 좀 백업한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좀 프레임 포인터 주소만 보시면 여기에서 FB40, FB40 여기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 푸시된 프레임 포인터 주소가 여기고 여기는 검색을 하면 얘는 여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함수의 프레임 포인트 주소는 B220인데 B20 여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함수를 호출할 때는 그 이전의 스택 주소를 프로세스 공간에 이렇게 푸시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 화살표 이렇게 꺽쇠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주소가 중요하겠죠? 왜 그러냐면 이 주소를 알아야지 자신을 호출한 함수를 복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보시면. 근데 사실 제가 이 내용은 함수 호출 규약, 콜링 컨벤션을 설명드리면서 이 내용을 좀 이제 이 디버깅하는 방법을 설명드려야지 좀 이해가 빠르실 텐데, 이렇게 함수를 호출할 때는 나름대로 그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그 이제 스택
프레임 포인터 주소와 링크 레지스터 가 갖고 있는 주소를 푸시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함수가 호출이 되고 나면 1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네. 이 주소 푸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거 검색을 해볼게요. 근데 이 보시면은 위에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위키 있죠? 그러면은 이 주소를 검색을 해보면 없죠.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예상컨대 이게 지금 프레임 포인터 주소인데 네. 아마도 제가 예상컨대 이쯤에서 여기에 보면은 B82A4잖아요. 네. 82A4? 잠깐만요. 아, BD40. BD40 아마 여기에 이 주소가 있어야 돼요. 그죠? 아. 그리고 여기에 어떤 심볼, 음. 그러니까 링크 심볼 주소 이렇게 있어야지. 그러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네. 스택 프레임 에디스 정보가 얘도 이렇게 이어지고 심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BDB0 BDB0이 이제 요렇게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얘가 FFAF로 스택을 깼기 때문에 콜 스택을 표현 못하는 거거든요. 도니님,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첫 번째, 그 이제 다시 이제 함수가 올라가면은 전에 그 주소를 이제 넣는 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소가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그 0x4000이 더해진 게 시작점이고 그리고 작은 게 그 위라서 스택이 높은 것부터 그 높은 주소부터 0x40 더한 것부터 400 더한 것부터 작은 걸로 자라나는데 네, 여기서 함수가 실행이 되면은 이제 실행이 되고 이제 다시 이제 이 함수가 실행되기 전 시점에 그 스택 프레임이 이제 스택 프레임으로 돌아가고 그게 이제 꺽쇠로 표시해 주신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스택 커럽션 자체가 좀 낯설어서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FF로 커럽션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제가 실제로 이제 코드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 스택에 거꾸로 만약에 스택 변수를 잡았는데 이 변수의 거꾸로를 만약에 제가 덮어 씌웠어요. 거꾸로 이렇게 다 1로 덮어 씌우면은 FF가 발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네. 뭐 mem셋하고 네. 배열로 잡은 거 이상으로 이렇게 0x 뭐 제가 뭐 정확한 코드는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그 배열을 넘어선 그 사이즈로 mem셋이나 memcopy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0xFF가 아니라 뭐 0x1이라고 할지라도 네. 뭐 그냥 아마 데이터가 이렇게 되겠죠. 아, 높은 주소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네, 또 mem셋으로 써지는 거는 스택이 주소가 작은 쪽이 아니고 아래로 써지겠네요. 네, 그래서 그죠. 다 1로 써버린 거고 mem셋으로 이만큼을 그래서 지금 다 FF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이거를 보면서 그 스택이 푸시가 되는 거를 지금 볼 수가 있잖아요. 함수 호출이 되면서. 네, 근데 이제 스택 하면은 보통 푸시 팝이 있는데 그러면은 스택 프레임으로 전에 있던 스택 프레임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제 꺽쇠로 표현해 주신 부분이 팝이 되는 거예요. 스택에 그, 팝 동작?
함수 네. 리턴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원래 예,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코드를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이제 다른 분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아니세요? 쉽지 않다.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낯설어서. 이게 사실 콜스의 스택 덤프를 보면서 보고 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예, 그거는 쉬운 건 아니고요. 약간 자, 최종 스킬 이런. 근데 함수 리턴을 하면서 저 스택의 내용이 원래 스택 포인터에 쓰여지거나 뭐 복귀 주소로 정해질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죽을 것 같아요. 저 여행스 FFF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 이렇게 그 스택 프레임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기존에 쌓여있던 거는 다 지우겠네요. 그러니까 함수에서 리턴하는 동작을 하면은 네. 팝이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아, 저렇게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심볼이 이렇게 막 짝짝짝짝 있던 그 데이터가 싹 지워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죠. 그냥 안 두죠. 지워져요? 그러니까 영역스 FFF 자리가 지역 변수였으면은 안 쓸 것 같고 그냥 리턴할 때는 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다시 복귀해야 되는 스택 주소면 영역스 FF를 스택에 넣어버리겠죠. 스택 포인터로 그냥. 아, 그럼 그러다 죽겠죠. 아, 그렇게 되는구나. 계속 쭉 가면 안 나는데. 그런 지금 추측일 것 같고 아,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아, 어렵다. 제가 좀 이 크래시가 발생한 상황을 정확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심볼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RET라는 이제 명령어를 네. 거기에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RET라는 명령어가 팝 동작을 하는 명령어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스택에 저장된 X29하고 X30 레지스터의 값을 이렇게 다시 여기 로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X30 있잖아요. 네. X30하고 그리고 X30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링크 레지스터, 그러니까 이 함수를 호출한 주소 있죠. 그 주소를 얘가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X30 레지스터가 담고 있거든요. 근데 X32 이 상태에서는 FFFF일 거잖아요. 네. 그러면 RET의 명령을 실행하면은 FFFF라는 주소로 점프를 하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상태를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이제 똑같은 상황으로. 제가 그러면 이제 강제로, 스택 주소를, T32가 좋은 점이 정말 시뮬레이션을 편하게 언제든 할 수 있는 게 좀 장점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요거는 제가, 네. 스택을 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아, 네, 약간 네, 그걸 지금, 해킹하는 거구나. 해킹? 예, 스택을 이렇게 스택 주면 오버플로우로 해킹하는 거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제 값을 mem셋으로 만약에 복귀할 주소로 바꿔버릴 수가 있죠. 그렇죠. 스택 오버플로우로 공격하는 게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아, 이제 제일 많이 알려진 공격 방법이죠. 예. 그렇구나. 저 처음 알았어요. 아, 네. 이렇게 한 거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정상적이라면은 이게 이제 FFFF가 아니라 이게 돌아갈 주소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잠깐만요. 지금 이 주소라면 만약에 그리고 뭐 X29는 제가 이게 아마 X29가 프레임 포인터 레지스터일 건데 지금 이제 이 값일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스텝을 하고 지금 이제 제가 이 명령어를 실행한 다음에 결과를 제가 강제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한 건데 이어서 RET 명령을 실행하면요 X30에 있는 이 주소 있죠 네. 탈 2A4를 일로 바꿔줘요 이렇게 얘를 일로 옮겨줘요 프로그램 카운트로 이게 이제 아키텍처에 있는 지금 실행했는데 일로 갔잖아요 일로요 네. 그죠? 이게 돌아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LKDT의 call of the stack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된 다음에 이제 얘를 호출한 주소로 돌아간 거잖아요. 방금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딱 요 시점에 레지스터가 지금 정상적일 때는 이 값인데 지금 지금 보면은 이제 아까 바꿔볼게요. 더 해야 되겠다. FF.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X30. 지금 이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얘가 스택에 있는 데이터를 X29, X30으로 로딩하는 명령어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마도 memset이나 memcopy로 그 배열에는 그 지정된 사이즈가 아니라 지정된 사이즈를 오버플로우, 그러니까 경계를 넘어서서 memcopy를 했기 때문에 스택의 데이터가 지금 FFFF로 지금 이제 오염이 된 상태거든요. 네. 근데 함수를 호출하면은 그 링크 레지스터의 주소랑 프레임 포인터 주소를 푸시하는데 그 푸시된 값이 깨진 거예요. FFFF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RET라는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이 X30 레지스터에 있는 값이 프로그램 카운터 바꿔주게 되는데 이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보시죠. 프로그램 카운터가 FFF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주소가 실행할 수 없는 주소로 이렇게 브런치가 되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크래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선생님, 네. 그 저희 오프라인이라서 오늘 예, 예. 10시 반갑는데.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예. 네. 아쉽네요. 저 너무 재밌었는데 지금. 지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은 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디버깅 방법은 좀 되게 고급 스킬이거든요. 스택 네. 깨진 거를 보면서 이제 디버깅 하는 방법인데, 제가 다음 세미나 할 때는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설명 드릴 거고, 오늘은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